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오늘도 세 가지 소식 알려드리겠는데요. 어제 여러분들 대선 TV 토론회, 생방송 TV 토론회 보셨죠? 저도 봤습니다. 아주 기쁘게 봤는데요. 지금 제 목소리가 밝은 목소리죠? 밝은 것을 봐서 제 기분이 좋다라는 거 느끼시겠죠? 여러분들도 아마 그러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관련한 이야기 좀 해드리겠고요. 그 중에서 안보 이야기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정숙이 피라미드 관광을 한 것에 대해서 지금 청와대에서 계속 스텝이 꼬이고 있습니다. 거짓말이 자꾸 꼬리를 무니까 자꾸 스텝이 꼬일 수밖에 없죠. 관련한 소식. 그리고 미 의회에서 우리 정부를 조사한다고 합니다. 조사하면 보고서 나오겠죠. 보고서 나오면 그대로 또 집행해야 되겠죠. 지금 이 정부 정권 잃으면은 감옥 갈 일 생길 또 소재가 또 하나 늘었네요. 어떤 건지 보겠습니다. 미 관영 매체조차 이번 한국 대선이 한국의 운명을 가를 것이라고 평론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대선 첫 TV 토론회에서 유력 후보 2명의 입장이 극명히 갈리는 모습이 연출되었습니다. 당연히 한 명은 친중 반미 성향을, 다른 한 명은 안보와 한미동맹 강화를 외쳤습니다. 대선을 34일 앞두고 치러진 첫 TV 토론에서 여당과 야당 후보가 사드 추가 배치 문제를 놓고 격돌하며 서로 다른 세계관을 드러내 주목됩니다. 이날 여당 이 후보는 야당 윤 후보가 공약으로 내건 사드 추가 배치를 맹비난하면서 정치가 민생을 망쳐서는 안 된다. 왜 그걸 다시 설치해 중국의 반발을 불러일으켜 경제를 망치려 하냐 라며 이 후보를 정치 리스크로 민생 경제를 박살내는 평화 위협 정치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후보는 또 대통령이 되면 어느 나라부터 찾을 것인가 라는 질문에 그건 상황을 봐서 라는 황당한 답변을 내놓아 집권하면 한미관계의 근간이 흔들릴 것이라는 시그널을 표출했습니다. 반면 윤 후보는 북한이 수도권을 겨냥해 고각으로 미사일을 발사하면 수도권에 사드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며 안보가 튼튼해야 주가도 유지되고 그래야 소위 말하는 국가 리스크가 줄어든다라며 이 후보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윤 후보는 또 당선되면 가장 먼저 미국, 그 다음으로 일본을 찾아 동맹과 삼각 공조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는데요. 중국과 북한의 눈치를 보며 스스로 무장을 해제해 리스크를 키우고 국민을 범의 아가리에 넣는 후보와 적에 맞서 동맹과 함께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겠다는 후보, 누구를 뽑아야 할지 점점 더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어제 여러 분야에서 맹활약을 했습니다. 사실 윤 후보의 리스크가 TV 토론에서 뭔가 이 정치적인 내공이 드러나는 것은 아닌가, 아주 이제 정치 경험이 적으니까 그런 거 아닌가. 그게 이제 TV 토론을 통해서 지지도가 혹시 좀 빠지는 것은 아닐까. 이걸 윤 후보의 마지막 남은 리스크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TV 토론회에서 제가 봤을 때 1등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시장은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제 TV 토론회를 보고 오늘 주가에 그게 반영이 됐는데요. 이 대선 테마주라고 있죠. 윤 후보 또는 이 후보 또는 안 후보하고 뭔가 대학 동창이다, 고등학교 동창이다, 이런 사람이 경영하는 회사들, 이런 걸 이제 테마주라고 하는데, 자, 윤 후보 테마주가 오늘 평균 3% 올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 테마주는 3% 하락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안철수 후보 테마주는 7% 하락했다고 합니다. 안철수 후보의 테마주는 윤 후보가 하락을 해야 여기는 반대로 급상승을 하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 테마주가 더욱더 많이 하락했다고 하는 것은 윤 후보가 그만큼 선전했다. 그리고 단일화 과정, 혹시 한다 하더라도 단일화 과정에서 이길 것이다. 또 혹시 단일화가 안 된다 하더라도 이 안철수 후보는 단일화 안 되면 대통령 될 가능성이 거의 없는 현재의 지지도니까 윤 후보하고 단일화 될 가능성도 크게 없어 보인다. 왜? 혼자서 될 것 같으니까 라는 그런 시장의 평가가 나온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제가 어제 사드 가지고 이 심상정하고 둘이서 막 공격을 하던데, 심상정은 자기가 왜 이렇게 이 지지도 3%도 안 나오는 이런 후보로 전락했는가, 이걸 아직도 모르는 것 같아요. 자신들의 색깔을 지우고 민주당 이중대적 역할을 하니까 지지도가 빠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제도 보니까 완전히 이중대 역할을 그대로 하고 있던데, 앞으로 이러면 정의당이라는 정당은 존재 가치가 사라지겠죠. 그 정신 못 차리고 아직도 하고 있던데, 그 정신 못 차리고 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정말 어이없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이재명도 마찬가지고. 자, 사드가 왜 필요하냐? 사드는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인데 심상정의 이야기는 서울을 막으려면 개성 정도에 갖다 놔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미사일 여격 시스템 자체를 모르고 있는 겁니다. 개성 정도에 갖다 놔야 북한 쪽에서 날아온 걸 인터셉트해서 막아준다 이런 건데 바보 같은 소리예요. 왜냐? 이 여격 체계는 후방에서 전방으로 미리 날려보냅니다. 그래서 서울을 방어하려면 서울의 후방에 있어야 됩니다. 왜? 적의 탄도미사일이 떴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어디로 쏟아질 것인가, 어디로 하강할 것인가를 예측을 하죠. 그 예측하는 쪽으로 미리 미사일을 날려보냅니다. 그리고는 세부 조정을 해나가는 겁니다. 마치 야구에서 타자가 칩니다. 그러면 중견수가 이 공이 딱 뜨는 것만 보면 중견수가 바로 그냥 후방으로 막 뛰어가든지 아니면 공이 딱 뜨는 것만 보면 이거 지금 앞에 어딘지 떨어지겠다 해서 마구마구 앞으로 막 달려오죠. 그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탄도 비행이기 때문에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북한에서 딱 뜨면 미리 사드 미사일을 딱 날려보냅니다. 그리고 해서 이 지점쯤에서 만날 거야. 그럼 이 지점쯤으로 날려보내죠. 그리고 계속 이제 이 트래킹을 유지를 하고 나중에 세부 조정해서 이제 직격해서 깨트려 버려야 되죠. 그래서 당연히 서울 후방에 있어야 막아지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성주에 사드 기지 하나 있는데 이 사드 이 포대 하나를 가지고 이 발사대가 뭐 4개, 5개 이 정도밖에 안 되니까 발사대가 지금 현재 뭐 성주에 있고 근데 앞으로는 미국의 또 일본과 같이 하는 이 동북아 전구 미사일 방어 시스템의 확장 그리고 개량에 의해서 이제는 발사기가 조금 멀리 떨어져 있어도 통제를 할 수가 있어요. 성주에서 통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평택 쪽으로 보낼 수도 있고 그런데 이 4개, 5개의 발사기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하다. 그래서 윤 후보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사드를 추가 도입하는 거. 이건 뭐 미국에게 당신네들 거 갖다 주세요 이게 아니고 우리 돈으로 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돈으로 사서 수도권 남쪽에 사드 기지를 배치를 하고 그리고 이제 이 서울 주변에 서울 좌측, 서울 바로 측 정후방 그리고 서울 우측 이렇게 하면은 서울 좌측에 있는 건 인천까지 해서 또 방어가 될 것이고 인천 뒤에는 안산 뭐 이런 도시까지 다 방어가 될 것이고 또 평택도 방어가 되죠. 그리고 서울 정중간에 있는 것은 서울 전역이 방어가 되고 또 서울 측방 오른쪽에 있으면 뭐 구리 이런 도시까지 다 방어가 양주, 남양주 이런 도시까지 다 방어가 되죠. 이런 식으로 해서 수도권 전체를 방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발사기가 굳이 이 레이더 바로 옆에 있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수도권 정도에 하나만 더 배치를 하면 우리 수도권에 2천만 명 넘게 살지 않습니까? 다 살릴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것이고 그러려면 무조건 한미동맹 강화해서 미국과 MD를 같이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윤석열 후보가 하는 말이 정답이죠. 그런데 이재명은 뭐 말도 안 되게 안보 리스크를 줄여야지 왜 사드를 하냐. LSM 아니 LSM 그거 언제 돼서 그럼 LSM 될 때까지는 우리는 뭐 그냥 손 놓고 있습니까? 말이 안 되죠. 그리고 또 뭐 심은 아니 그러면 뭐 SLBM 어떡할 거냐? 아니 SLBM 하려고 SM3 이지스 도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노력들을 다 모르고 그냥 사드 하나만 가지고 사드 추가 배치 요것만 물고 늘어지는데 아니 사드 추가 배치라는 그 단어 하나는 MD 능력을 강화하겠다라는 의지 전체의 표현이지 이 뭐 유치원생입니까? 꼭 그런 식으로 알려줘야 합니까? 아무튼 어제 이 안보 부분뿐만 아니고 그 안보 부분에서도 내가 저기 가서도 난 저런 이야기 하겠다라고 생각될 정도로 오직 대한민국만을 위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보고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윤 후보는 리스크가 크게 없을 것 같아요. 이제 더 상승할 일만 남았다라고 생각이 되고 또 무슨 뭐 R200, R200 그러는데 발음을 똑바로 해야지 그게 뭐 리백이라든지 이렇게 해야지 R200이 뭡니까? 그러니까 못 알아듣고 발음도 엉뚱하니까 R200 그러는데 무슨 소주가 백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그걸 또 무식하다 모른다 하는데 참 기가 차는 자기네들 정신 승리하는 것이죠. 아무튼 정말 잘했습니다. 이제 이길 일만 남았다. 우리는 뭉칠 일만 남았다 라고 생각이 되고 두 번째 보겠습니다. 또 이 얼굴 보여드려서 죄송한데요. 거짓말을 많이 하면 결국 스텝이 꼬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집트가 피라미드 홍보를 목적으로 김정숙을 피라미드로 초대했다는 청와대의 주장 또 거짓말로 드러났습니다. 청와대 발표와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김정숙
국비로 외유성 순방을 다녀왔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최근 김정숙의 이집트 피라미드 비밀 관광이 논란이 되자 청와대가 연일 해명하느라 정신이 없는 가운데 청와대가 이집트 측에 김정숙의 피라미드 관광 사실을 비밀로 해달라고 요청했던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2월 4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집트 측이 관광 활성화를 위해 대통령 부부의 피라미드 방문을 요청해와 고민 끝에 이집트 문화부 장관이 동행한 김 여사의 단독 방문이 이루어졌다라고 밝혔는데요. 황당한 것은 관광 활성화와 피라미드 홍보라는 이집트 측의 요청 이후 청와대의 대응이었습니다. 청와대는 일정은 비공개로 진행하기로 논의되어 언론에 알리지 않았다라고 밝혔는데요. 이는 이집트가 홍보 목적으로 김정숙을 초청해서 가긴 갔지만 홍보는커녕 갔다는 사실 자체를 비밀로 해달라고 청와대가 요청했다는 것이어서 앞뒤가 맞지 않다는 비난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은 자신의 SNS를 통해 김정숙의 외유성 순방을 비난하는 국민들을 향해 무식하다라며 조롱하는 글을 올렸는데요. 탁현민은 버킷리스트니 어쩌니 하는 야당의 무식한 논평이나 양국이 합의한 비공개 일정도 호기롭게 공개하며 여사님이 마치 못 갈 곳을 간 것처럼 호도하는데 참 애쓴다 라는 발언을 해서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김정숙은 남편의 재임 기간 동안 세계 각국의 유네스코 등재 문화유적지와 관광지, 쇼핑몰을 돌아다녔고 지난 2년간은 국민들은 방역 통제로 옴짝달싹 못하게 만들어 놓고 자신은 유럽과 아시아, 중동 관광지를 섭렵하고 다녔는데요. 정권이 교체되면 반드시 이 자들이 국민의 혈세로 무슨 짓을 하고 다녔는지 낱낱이 밝혀 그 죄를 물어야겠습니다. 아니, 피라미드 홍보를 위해서 초청했다. 그럼 홍보를 하면 홍보를 해야 되죠. 근데 비밀로 하면 홍보가 됩니까? 자, 여기에서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 피라미드 홍보를 위해서 김정숙을 데리고 갔다라는 게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아주 높다. 왜? 공개를 안 했으니까. 홍보라는 게 뭡니까? 널리 알리는 게 홍보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널리 알립니까? 비밀로 해달라. 이게 무슨 홍보입니까? 홍보 안 되죠. 자, 두 번째, 청와대가 이집트 측에 이거 김정숙 여사가 피라미드 관광하는 거 비밀로 해달라라고 요청했다라는 게 지금 밝혀졌는데 그 말은 지네들도 김정숙이 피라미드 이 상황에서 피라미드 관광 가고 거기서 사진 찍는 게 적절하지 않다라는 걸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알고 있었으면 적절하지 않다는 거 알고 있었으면 안 해야죠. 왜 갑니까? 김정숙이 나 그래도 갈 거야 라고 하는 걸 아무도 못 말리는 거 아닙니까? 야, 정말 이런 제가 더 이상 하면 더 험한 말이 나올 것 같아서 참겠습니다. 자, 이거 한번 보십시오.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 관광 갔던 사진인데요. 이 옷을 한번 보십시오. 샤넬의 수석 디자이너 칼 라커펠트라는 사람이 디자인한 전 세계에서 딱 한 벌 있는 엄청난 고가치의 레어 아이템입니다. 가격을 매길 수가 없는 작품이죠, 이건. 그냥 전 세계 딱 한 벌. 요즘 한정판 그러면은 어마어마하게 가격이 비싸지는데 신발 하나도 20만 원짜리 신발이 한정판 되니까 200만 원, 300만 원 나이키 신발 하나에 뭐 이런 거 보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샤넬 수석 디자이너가 디자인한 전 세계 딱 한 벌 있는 작품. 이 옷에다가 지금 한글, 기억년 이런 거 좀 새겨 넣었어요. 여러 막 들어 있습니다. 이 샤넬 수석 디자이너가 이렇게 한글을 넣어서 만든 전 세계 딱 한 벌 있는 이 작품을 동대문에서 패션쇼를 하고 그걸 이제 김정숙이 갖다 입은 거예요. 그걸 입고 프랑스 대통령 영부인하고 루브르 박물관 갔는데 도대체 프랑스 방문해서 루브르 박물관에서 어떤 외교 행위를 했을까요? 프랑스 방문했으면 프랑스 영부인하고 프랑스의 어떤 복지 시설이라든지 이런 거 둘러보고 또는 우리 한국인 교포들 시설이라든지 이런 거 둘러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루브르 박물관에 뭐 하러 갑니까 도대체? 가고 싶죠. 루브르 박물관 너무너무 볼만한 게 많으니까 모나리자도 있고 봐야 되니까 정말 기가 찬 겁니다. 야, 이 옷 이거 뺏어서 박물관에 놔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 카키색 그 옷 그 한 벌 가지고 국군의 날마다 또 군 관련 행사마다 그 카키색 옷 입고 나오는 그 모습 저는 지금도 생각합니다. 야, 저 말고는 없을까라고 생각했던 그 검소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옷값이 어떻다 저떻다 거기에서 지갑 여는 거 그거 막 흑한 날 방송에 보여주면서 매도했던 이들, 이런 자들입니다. 반드시 처벌해야 되지 않습니까? 세 번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못하니까 미국이 하겠답니다. 의회가. 이 정권 관계자들은 이번 대선에서 정권을 잃으면 국내법은 물론 국제법과 미국법에 의해 인생 끝날 때까지 철저하게 그 죄의 대가를 치를 것 같습니다. 미 하원이 한국 정부의 인권 탄압 실태를 강하게 성토하며 관련 조사에 나서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지난해 미 의회에서 대북전단금지법 청문회를 주도하며 한국 정부의 인권 탄압 문제를 비판해온 크리스 스미스 하원 의원이 하원 차원에서 한국 정부에 대한 인권 탄압 문제 조사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스미스 의원은 현지 시각 2월 2일 미 국무부 관영 매체 VOA와의 인터뷰를 갖고 최근 한국 정부가 탈북민 출신의 대북 인권 운동가 박상학 대표를 대북 전단 금지법으로 기소했는데 민주주의와 자유에 대한 시점에서 보면 이건 정말 매우 충격적인 일이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스미스 의원은 문재인 정권의 대북 전단 금지법은 북한 정권의 요구에 굴복하는 것으로 보이는 짓이다 라며 북한이 대북 전단에 대해 참을 수 없는 도발이라고 비난하자 문 정권은 즉각 대북 전단 살포를 범죄화했는데 이는 독재주의 김씨 정권의 요구에 굴복하는 것이자 위험한 사례를 남기는 것으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탄압이다 라고 맹비난했습니다. 그는 인권 문제에 있어서는 어떤 정부도 심지어 오랜 동맹국의 정부라 하더라도 우리의 면밀한 조사에서 예외가 될 수 없다 라며 미 의회 주도의 인권 탄압 조사를 예고했는데요. 스미스 의원의 이런 조사는 지난해 대북전단금지법 청문회를 개최했던 미 상하원 초당적 기구인 톰 렌토스 인권위원회가 주도해 곧 착수될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미 의회의 인권 탄압 문제 조사는 결과 보고서가 나온 뒤에 의회 차원의 제재나 행정부의 제재 요구 등의 후속 조치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자칭 인권운동가, 자칭 인권 변호사들이 모여있는 이 정권의 인권 탄압 행위, 이제 국내 법정은 물론 국제법의 심판대 위에 서게 될 날도 멀지 않았습니다. BBC 한국 특파원이 당신은 인권 변호사잖아요. 근데 왜 그래요? 라고 했던 게 지금도 선합니다. 인권 변호사, 또 인권 변호사라고 우기는 호소인, 인권 변호사 호소인도 있죠. 한 번도 인권 관련 변호를 안 한 사람이 인권 변호사라고 프로필에 적어놓고 그리고는 대선 후보가 돼 있는 어이없는 대한민국. 그러니까 미 의회에서 한국의 인권에 대해서 조사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박상학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는데 북한에 하지 말라는데 보냈다 이거죠. 전단을. 이건 믿을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여기 이런 경고를 하죠. 오랜 동맹국이라고 해서 그 조사의 대상에서 예외일 수 없다라고 한 것은 뭐냐. 이들이 우리 동맹국이라고 그거 믿고 깝치는데 웃기지 마. 우리 조사할 거야. 이 말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조사를 하면 조사 결과 보고서가 나오죠. 그 조사 결과 보고서에는 반드시 또 권고 사항이 들어 있습니다. 그 권고 사항은 뭐냐? 국제형사재판소에 기소해라. 뭐 또는 개인적으로 제재해라. 미정부 차원에서 또는 의회 차원에서. 의회는 그것을 정부에다가 제재하라고 요구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뭐 임기가 이제 곧 끝나겠지만 이 보고서 나올 시점에 대해서는 임기 끝나겠지만은 임기 끝난 이후에 국제형사재판소 ICC의 인권 변호사님께서 제소가 되든지 아니면은 또 미 의회의 요구에 의해서 미 정부의 독자적인 제재를 받든지 뭐 이런 후속 조치가 있을 수 있죠. 아무튼 기대됩니다. TV 토론회 자주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보니까 우리 편이 더 셉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